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해의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조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가 장래성이 없다며 철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문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 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이 담겼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하라며 수백억 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7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2골씩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로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찬성률 68.4%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해의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조사의 고문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조사가 분석한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집 형태의 본사와 지나치게 적은 직원 수 규모 등 최근 제기된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원장 등을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이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른바 브릿지론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줄이 막힌 사람들에게 임시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브릿지 대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2명에게서 2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유명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고 전직 은행 직원 B씨는 NH농협은행 본사 직원임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은 첫 파업인데다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내고 쉬자는 취지라며 파업 집회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참가 규모에 대해선 조사는 했지만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며 라인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 이코모스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발표했습니다.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바뀐 금리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면적인 휴진에 찬성한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는 68%에 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교수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비대위 투쟁 노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종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등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대위는 환자,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남겠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유화책이라며 뒤늦게 전공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 게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완전한 취소가 아닌 철회는 그동안 정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전공의를 범법자로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한 명령 취소 등 의료사태 정상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원이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오는 9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의사들까지 청진기를 내려놓는 상황.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의료 현장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통해의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각종 의문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 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더는 장래가 없는 광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내다본 액트지오사와는 정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우드사이드는 합병으로 사업 재조정 과정이었고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건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앞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고 경제성도 있다며 자신감을 엿보였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이와 함께 가정집 본사나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 등 잇따르는 자격 논란에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석유공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아브레우 고문을 전격 초청한 건 이런 논란거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브레우 고문도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한 어제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현충원은 보훈 가족과 시민들로 북적였고 순직 경찰관에게 기부하는 달리기 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잔디에 빼곡히 늘어선 비석. 호국영령을 기리는 수많은 발걸음 덕에 이날만큼은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떠난 부모, 형제가 잠든 현충원을 찾은 보훈 가족들. 짧은 인사만 드리고 가기 아쉬운 마음에 묘비를 닫고 꼭 끌어안아도 봅니다. 형님 뵈야 되고 그다음에 와서 국가도 생각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끼리 우애도 돈독히 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현충원 근처 한강공원엔 사람들이 몸에 태극기를 하나씩 달고 모였습니다. 100m마다 100원,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등진 경찰관 자녀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경찰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뛰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현충원을 거쳐 이렇게 6.6km를 달려야 합니다. 경찰관 외에도 시민 80명이 함께 달렸습니다. 하얀 도화지에도 순국 선열에 대한 존경이 꾹꾹 담겼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낸 아이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림은 어떤 거 그린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서 누군가 이제 대한독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우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민이 희생을 기억해주는 이날이 유공자들은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총 들고 잠자고 했습니다. 오늘의 그 영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니까 그 고생이 씻은 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전부를 바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현충일. 딱 하루로 그쳐선 안 된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호국 영웅들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가유공자, 각 정당 대표 등이 현충탑 참배를 위해 다 같이 걸음을 옮깁니다. 호국 영령께 대하여 경례. 단상에선 윤 대통령은 북한을 4차례 언급하며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다고 비판했고 북한 정권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암흑의 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한반도 위성 사진을 떠올리며 6.25 전쟁 이후 극단으로 나뉜 남북의 70년 역사를 비유한 거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도 변화시키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같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언급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여당 역시 국가 안보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최상병의 죽음과 같은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남북 강대강 대치로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충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 예방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는 1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법대로가 아닌 맘대로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정수를 정하는 특위 구성조차 응하지 않는 등 원구성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로 인해 국회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오는 10일에는 상임위 배분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 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야 쟁탈전의 핵심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두고도 특정 상임위를 주지 않으면 협상조차 않겠다는 태도는 몽리로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그런 것처럼 어떤 영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국회가 22대 국회가 민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이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구성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점점 선진국에서 후진국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국회인데. 당내 일각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길 바에 차라리 18개 상임위 독식을 지켜보자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도부는 역풍은 결국 민주당의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라든지 국민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단독이라도 원구성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가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황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 이모 씨. 이 씨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받고 남긴 진술 조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서에서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는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씨는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 사건이 터진 이후 황 씨가 영상 속 피해자들보다 제3의 피해자 사진이 유포될 것을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1심 말미에 가가지고 바꾼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황희조 씨한테 용서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거 아닌가. 황 씨 형수는 벌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치 전 출국 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최근까지도 튀르키예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소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피해자에게 그나마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했는데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계속 울고 불면서 있고 원을 세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더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는데 A씨는 이후 사건을 마무리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다짜고짜 폭행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을 도와 제압에 나섰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감곡면의 주택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주택을 다 태우고 주차된 승용차와 이웃집 창고까지 번진 뒤에야 꺼졌습니다. 특히 불이 이웃집에서 보관하던 경유통에 옮겨붙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불이 난 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오후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비슷한 시각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사 돈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의 공판도 열립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투자자문사 대표가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 11시 열립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미신고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해 7,3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 2천여만 원대 약정금을 더 내라며 제기한 소송 변론 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엘리엇은 2015년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비밀 약정을 계기로 취하했는데 약정금의 이자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도시대 최대 규모 금광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역사는 숨긴 채 에도시대에 한정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월 다시 도전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가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사도광산 중 에도 시기 이후의 유산이 대부분인 지구를 자산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과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한편 자료 보완 절차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은 모두 지난해에 바로 등재가 결의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선출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러시아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일인 디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지배에 집착하는 폭군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시대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80년 전에도 고립주의는 답이 아니었고 지금도 답이 아니라며 끝나지 않는 독재와 자유 사이의 투쟁에서 동맹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값진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양현종은 롯데와 경기에서 6회까지 탈삼진 5개를 더해 2,003개를 기록하며 송진우의 기록에 45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기아는 4대3으로 뒤진 8회 말 김도영의 솔로포와 김선빈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고 롯데전 5연패를 끊었습니다. 한화는 선발 류현진의 6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KT를 6대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고 두산도 7회 석점 홈런을 포함해 3안타 4타점을 책임진 김재환의 활약으로 NC에 역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SSG는 5회까지 안타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오원석을 앞세워 삼성에 4대0으로 승리했고 LG는 이틀 연속 3타점을 올린 문성주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8대4로 물리쳤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최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 관계자들은 당시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 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군에 회수됩니다. 일주일 뒤인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14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재검토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비롯한 6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사실을 두 쪽에 걸쳐 설명했는데 가슴 장화를 신으라며 실종자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처음 책임자 명단에 올랐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적으로 합류한 만큼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적용돼 일각에서는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통신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군사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이용 기록이 없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해 압수물을 통한 통화 내용 규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 속에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브 공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 게시 전까지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와 가족이 업로드 후인 지난 3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사흘 만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네일숍 운영자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유튜브 채널에도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버가 올린 밀양 관련 영상은 4건, 가해자 44명 가운데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명은 해고됐고 1명이 일하던 식당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상 공개 안 된 41명의 가해자들아. 지금 지우고 숨기고 탈퇴하고 서로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길래 왜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고 다녔어? 사적 제재의 불법성과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년 전 사건에 분노하고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남학생 44명이 중학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죄를 져도 빠져나간다, 죄를 져도 처벌이 돼도 너무 약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라도 해결해줘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배경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이 선의에서 나온 거라 해도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3번째 가해자를 찾아냈다며 이름과 직장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밀양 3번째 가해자가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지낸다며 이름과 얼굴 사진, 출신 학교와 재직 중인 대기업 이름을 밝혔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실제로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업 측은 임시 발령 조치를 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리딩방과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회사 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사주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한 뒤 사업체를 폐업해 환불을 회피한 불법 리딩방 업자와 고물가에 편승해 현금 수입을 누락한 웨딩업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은 외식업체 사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리딩방 사주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다수의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를 폐업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독산동 5층짜리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먼저 해내자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 사장단과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출국한 이 회장은 2주 동안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주요 고객사와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은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을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상승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별 거래 비중을 보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분기보다 3%포인트 늘어난 33.3%를 차지한 반면 6억 원 이하는 3.3%포인트 줄어든 21.1%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심리가 회복된 데다가 한 채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그 정책의 이슈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그 쏠림 현상, 실수요자도 그렇고 투자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기도의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구와 성남 분당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3번째로 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신축, 역세권, 대단지의 물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모두 하락폭이 커지며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늦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행정안전부 적합성 평가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카카오뱅크는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 등록증이 가능하고 향후 주민등록증도 추가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값진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한화 류현진은 6이닝 무실점으로 김경문 감독에게 취임 3연승을 선물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회 양현종의 체인지업에 김민성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18시즌 만에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은퇴한 송진우에 이어 KBO 리그 통산 두 번째. 이 경기에서 5개 탈삼진을 추가해 2,003개를 기록한 양현종은 2,048개, 송진우의 대기록에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양현종이 마운드를 지킨 6회까지 3대3으로 맞선 기아는 8회 초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2점을 뽑아 롯데전 5연패를 끊었습니다. 김도영의 솔로포로 동점. 김선민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한 명의 대투수인 한화 류현진도 KT 사선을 6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좀 한국 야구도 이제 적응돼가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출애 최윤의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린 한화는 9회에 노시환의 홈런 등으로 5점을 더해 6대0 KT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두산은 7회 석점 홈런을 포함해 3안타 4타점을 책임진 김재환의 활약으로 NC 역시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5회까지 안타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투한 선발 오원석을 앞세워 삼성에 4대0으로 승리했고 LG는 이틀 연속 3타점을 올린 문성주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8대4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의 기세도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이른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어제 서울은 31.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 대전은 16.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도 29도, 대구도 29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비교적 맑았는데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전북 동부와 강원 산간 쪽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로 제법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뒤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